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이은아예요. 옛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의 뜻을 지금에서야 뼈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건 그만큼 부모의 그늘이나 역할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막 입학한 딸이 저를 보고 엄마 하고 달려올 때마다 문득문득 든든한 존재가 되어줘야겠다는 다짐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어릴 때 전 비빌 언덕이 없었지만 뒤늦게 생겨서 그 존재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초등학교 6학년으로 그 전 기억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셨고 정말 금실이 좋으셔서 항상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엄마 아빠가 서로를 바라보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빠가 새벽에 일찍 나가셔야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마가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셨고 엄마가 슈퍼에 나가는 일이 생기면 아빠는 같이 산책 겸 나가자며 라면 몇 개도 엄마가 들지 못하게 하셨을 정도니까요. 아빠는 1톤 트럭으로 작은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하셨는데 그날은 지방으로 가는 긴 거리였고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 2일이라 하루 묵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17일, 18일 맞아? 그날이면 나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잘 됐다. 우리 둘이 바람 쐴 겸 같이 가면 되겠어. 무슨 소리야? 은하는 어쩌고? 은하 아직 어린데 혼자 집에 놔두고 당신이 나 따라온다고? 마음은 고마운데 아직은 아니야. 고등학생도 애는 애인데 무슨. 설마 내가 근쪽 같은 내 새끼 두고 당신 따라간다고 할까봐? 아니야. 그날 은하 학교에서 수련회 가. 당신도 일 가고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뭐해. 그렇게 엄마는 아빠를 따라 지방 출장을 가셨고 저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가는 수련회에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죠. 친구들과 밤늦도록 수다를 떨면서 졸린 눈을 겨우 붙잡고 선생님 몰래 과자까지 나눠 먹으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소리 지르며 웃다 걸릴까봐 숨을 죽이며 크크거리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해요. 엄마 아빠를 만나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말해줘야지 하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기에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문을 보며 장기자랑에서 막춤을 춰서 받은 수건을 먼저 보여드릴까, 밤에 촛불을 켜고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에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은하야, 너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곳은 병원이고 장례식장이란 곳에 갈 거야.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다는구나. 네? 장례식장이요? 사고 당하셨으면 다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병원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선생님 말을 되물으며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긴 어려웠죠. 부모님은 시골 도로에서 튀어나오는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받고 농수로로 차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목뼈를 다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런 상황도 이해되지 않으니 현실이 받아들여질 리 없었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집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와 계신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님 평생 시골에만 사셨던 분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잃은 제가 안쓰러워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였죠. 보험금은 엄마 아빠 명의로 5천만 원씩 1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는 부모님 보험금과 할머니가 동네 박스를 줍거나
뒷산에서 나무를 캐 시장 어귀에서 쪼그리고 앉아 판 것들로 생계를 이어갔죠. 늦둥이로 엄마를 낳았기에 80이 넘으셨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한여름에 밤늦게까지 동네를 다니며 박스를 줍는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자랐기에 부모님을 그리워할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고생 그만 시키고 빨리 커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거죠. 할머니, 내가 빨리 커서 돈 많이 벌 거야. 할머니 미안해. 그런 말 하면 못 써. 너라도 남아서 이 할미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까지 잘못됐다면 이 할미 혼자 세상에 남아서 뭐해. 그래도 사지 멀쩡해서 이렇게 널 돌봐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자. 알았지? 항상 먼저 웃어주시고 뭐든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는 든든한 할머니.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할머니도 돌아가셨죠. 남들은 주무시다 돌아가셔서 호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엄마 아빠를 보냈을 때보다 더 슬펐어요. 그땐 어려서 헤어짐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2번 겪기도 했지만 그만큼 성장했으니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쩌면 엄마 아빠를 보냈을 때 울지 못했던 그 슬픔이 배가 되어 다가왔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18세가 되었을 때 보험금 관리가 가능해져 통장을 확인해 보니 4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알뜰하게 아껴주신 덕분이었죠.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고 온전히 제 힘으로 뭐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대학교 3학년 때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낮에는 카페 일, 오후 늦게는 과외를 하며 정말 바쁘게 살았고 이상하게 그 바쁜 일상이 저에겐 오히려 편안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외로움이나 슬픔을 느낄 틈도 없었는데 카페 일은 특히 좋았던 건 손님들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카페 사장님은 저보다 14살이나 많으셨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무뚝뚝하고 까칠한 분인 줄 알았던 건 직원들에게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제게 유독 다르게 대하신다는 걸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제가 실수하면 다른 알바생들한테는 바로 지적하셨는데 저한테는 괜찮으니 천천히 하라고 하시면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죠. 처음엔 그냥 직원을 아끼는 좋은 사장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오시면서 몸 관리 잘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조금씩 카페 사장님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카페가 한가한 시간엔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아시고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며 걱정해 주시고 가끔은 카페에서 남은 샌드위치나 케이크를 싸주시기도 했어요. 신기한 건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고 둘 다 나주태생이라는 거였죠. 저는 외할머니 댁으로 엄마가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시려고 내려갔던 것이고 사장님은 나주에서 태어나서 돌무렵에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은하야, 솔직히 내 나이 때문에 망설였는데 너도 내 마음과 같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돌리지 않고 말할게. 나는 나이가 있어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 만약 네가 괜찮다면 결혼하고 연애하는 것처럼 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네?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저도 사장님과 함께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선뜻 대답하는 게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될지. 걸리는 게 뭐 있는데? 나이? 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거라면 네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에게 위축돼야지. 나 아니어도 좋은 사람 줄 설 텐데 왜 네가 그래도 되냐고 물어. 너는 충분히 재고해도 괜찮고 뜸들여도 괜찮아.
제 입장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까지.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프로포즈였지만 진정성이 느껴졌고 비빌 언덕이 없었던 전 14살이라는 나이 차이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배경에 더 마음이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시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시며 결혼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만나야 백년해로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은하야, 나는 너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부부는 비슷비슷해야 나중에 같이 늙어가면서 재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네, 알아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함께 있으면서 나이보다는 마음이 잘 맞아서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늘 곁에 있어줄 사람, 평생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평생 들어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니? 14살 차이면 넌 한창일 때 이미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거고 형편도 형편이지만 나이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야.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는 아빠랑 나이 차이 나서 싫었어? 엄마랑 아빠는 17살 차이였잖아.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나랑 은하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10년 병수 바랬잖아. 젊고 좋았을 때는 잠시지. 한창 어리고 이쁜 애 데려다가 네 병수발 시키는 건 네 욕심이고 내 욕심이야. 은하 부모님이 없으니 은하 부모님 마음에서 하는 소리야. 아빠야 돈만 많았지 자기 관리도 안 하시고 병원 정기검진 가라는 말도 안 들었으니 병을 키웠던 거고 나는 달라. 어릴 때부터 건강검진 꼬박 했고 운동도 좋아하니까. 요즘은 실제 나이보다 관리 잘한 사람이 더 어려 보이는 거 엄마도 알잖아. 몰라. 나 은하 아니면 평생 혼자 살 테니까 반대하려면 끝까지 반대해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카페 사장님의 단호한 모습에 처음엔 그러지 말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고 슬슬 피하는 모습까지 보고 나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나에게도 다시 가족이 생겼다는 행복함이 있었지만 그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네요. 하지만 행복은 정말 잠깐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워낙 미묘해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땐 저에게 관심도 없는 척 말도 걸지 않으시다가 제가 혼자 있을 땐 조금씩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정말 혼잣말인 척 지나가시는 정도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네라고 하시거나 우리 때는 이런 것도 못했는데 라는 식으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걸 슬쩍슬쩍 표현할 뿐이셨거든요. 아직 자식을 낳은 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은 모르지만 제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형편이 넉넉했던 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대학 졸업반이라 집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낮에는 친구분들과 자주 외출을 하셔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남편은 정말 좋아했는데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몇 달 지나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아예 대놓고 아들 낳으라는 압박을 주기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딸을 낳고 나서는 이전과 다른 10월대가 시작되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전과 완전히 다르게 저를 챙겨주시는 척 힘든 일 하지 말아라, 미역국 끓여놨으니 와서 밥 먹어라 하시면서
없으면 갖은 잔소리와 함께 제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하셨고 어느 순간부턴 꿀밤을 때리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것도 못해 정말 답답하네 라고 하시면서 꿀밤을 때리시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이리 와서 네가 한 것 좀 봐라 며 제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점점 괴롭히는 정도가 세져갔는데 정말 교묘한 건 남편이 돌아오기 직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다는 점이었어요. 몇 번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예민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러실 뿐 아닌 건 오히려 제가 더 잘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니 저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 눈엔 어머니가 며느리를 자상하게 돌보는 것만으로 보였고 동네에서도 인자한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듣는 시어머니셨으니 주변에선 모두들 저를 보면 좋은 집 시집 와서 좋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는데 저는 점점 미치겠더라고요. 분명히 매일 벌어지는 일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제가 정말 예민한 건가? 혹시 제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는데 처음엔 정말 살짝살짝 건드리는 정도였다면 나중엔 거의 숨기지 못하시고 저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시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괴롭히시더라고요. 특히 딸이 채 돌이 안 되었을 때까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해서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다 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완전히 이용해서 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중인격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남편 앞에서와 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면서 이젠 꿀밤을 때리거나 잡아 끄는 게 아니라 물건을 던져 저를 맞추시거나 발로 차시는 것도 서슴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낮에 외출하실 예정이셨는데 아침을 먹고 나서 집 정리 마치고 점심 준비는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까 배가 안 고프다며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과 둘이서만 간단하게 먹을 생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12시가 넘어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점심때가 다 되도록 밥상도 차리지 않고 뭐하고 있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살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갑자기 돌변하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는데 분명히 30분 전만 해도 밥 안 먹는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기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까 점심 드실 거냐고 여쭤봤을 때 배 안 고프시다고 하셔서 밖에서 드실 줄 알았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이게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이래서 집안을 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부모 잃고 혼자 컸으니 어른을 공경할 줄 알겠어? 눈치가 있어서 사랑받을 짓을 하겠어? 얼굴 반반하니까 얼굴 믿고 남자나 후려서 등골 빼먹으라는 심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머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악담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제 뺨을 강하게 때리셨기에 너무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네요.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혹시 파브로의 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먹이를 주기 전 종을 치며 학습시킨 개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을 치면 먹이 먹을 생각에 침을 흘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강도가 점점 세지는 학대에 반항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 논란 와중에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뭔가 또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가 한 대 더 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려는 듯 점차 강해진다고 느꼈던 게 오히려 양반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돌이켜봐도 저에게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그날 정말 처참하게 맞았네요. 왜?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뭐가 달라져? 죽은 네 부모가 살아 돌아와? 금쪽 같은 내 아들하고 결혼식한 게 없던 게 돼? 고추도 안 달린 처년이 고추라도 달고 아들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여? 네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나? 아, 맞다. 아니, 부모는 일찍 죽어서 교육할 시간도 없었지? 네가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해? 애 하나 낳고 나면 이 집 재산이 네 거라도 된 줄 알았어? 어른이 집에 있는데 이따위로 행동하면서 뭘 잘했다고 어머니야? 아무것도 아닌 년이.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년 주제 내 아들한테 얹혀 사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러게 그냥 카페에서 조용히 일이나 할 것이지 뭐 좋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단 2년 때문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서 제 머리를 잡고 흔드시는 바람에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숙여졌다가 하면서 목이 꺾일 것 같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드는 단 하나의 생각은 이대로 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있는 힘껏 어머니를 밀쳤더니 무방비한 상태로 계셨던 어머니가 넘어지셨고 그 틈을 타 거실에서 놀던 딸을 안고 그대로 현관을 빠져나갔네요. 그 모습을 넘어진 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는 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일어서지도 못하신 채 제 뒤에 대고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가기만 해봐라. 내 손에 잡히면 널 가만히 둘 줄 아느냐 외에도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내뱉으시는 바람에 도망가면서도 딸이 들을까봐 꼭 아는 채 한쪽 손으론 반대편 귀를 막아야 했죠. 그렇게 빈손으로 집을 나왔는데 딸 하나만 안고 나온 게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일단 남편이 일하는 카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네요.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지만 가게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랬다는 걸 과연 믿어줄까 하는 생각과 마지막에 나올 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했던 무서운 협박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믿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귀에 들렸어요. 결국 저는 멍하니 남편이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만 한참 바라보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여서 더욱 대조적으로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저는 온몸이 멍투성이로 딸을 안은 채 떨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니 평소처럼 웃으며 손님을 대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서 일단 미혼모 시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봤는데 이대로 서울에 있으면 언젠가는 또 마주치게 될 것 같았고 설령 남편이 제 말을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신분증도 발급받고 새로운 통장도 만들면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때 이상하게 부모님보다 외할머니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고 불현듯 외할머니가 살았던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나주였어요. 사실상 기억에 없는 곳이었기에 타지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외할머니가 사셨던 곳이란 생각에 무작정 나주에서 딸과 단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통장엔 부모님 보험금에서 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있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봤을 때 4천만 원에서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쓰고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겨뒀던 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이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저와 딸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나주 읍내시장 입구에서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는데 가게 옆에 방 하나 있는 구조라서 딸과 함께 지내기엔 괜찮아 보였고 아직 딸이 3살도 안 되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죠. 무엇보다 허름하고 작았지만 그곳이 제가 가진 돈 범위 안에 있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딸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계약을 한 후 뭘 할지 고민하다가 국수집을 열기로 했던 건 다른 음식들은 집기나 재료비도 많이 들고 재고 관리도 어려운데 국수는 그나마 원가도 적게 들고 관리도 쉬웠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결과였어요. 가게도 작아서 손님들이 빨리 먹고 나가야 하는 메뉴가 적합했고 카페에서 일하면서 음식 장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시작하니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를 우리고 장을 보고 딸을 돌보면서 동시에 가게까지 운영해야 했으니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수입도 빠듯했지만 그래도 자유롭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했던 건 누가 저를 괴롭히지 않으니 눈치 보일 사람도 없다는 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줬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작은 국수집은 제법 단골 손님들이 생겨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저도 나름 맛집이란 자부심이 생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려낸 사골 육수의 진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면 하나둘씩 오시는 단골 어르신들이 가게로 들어오시며 오늘도 국물이 끝내준다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꾸준히 오시는 몇 분이 계셨는데 한 할아버진 제 딸을 그렇게 예뻐해 주시면서 저희와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딸아이가 언제나 반갑게 할아버지라고 크게 소리치며 달려가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우리 공주 오늘은 뭐 했냐고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문득 남편이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늙을까 싶을 정도로 묘하게 분위기가 느껴져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는데 딸아이가 그 단골 할아버지 손을 잡고 슈퍼에 다녀오는데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표정이 눈에 띄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슈퍼에서 만난 할아버지 친구분이 숨겨둔 손녀딸이냐며 너무 똑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분 좋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따뜻한 일상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고 손님이었지만 아버지가 생긴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들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날 일을 아직 다 잊은 건 아닌지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시어머니에게 머리채 잡히던 그날로 돌아가는 꿈을 꿀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기억이라는 게 편한 쪽으로 작용한다는 말처럼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장아장 걷던 딸은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고 여전히 아빠는 언제 오냐며 묻는 물음에 다른 나라에서 일하셔서 쉽게 올 수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기 일쑤였죠. 사실 그동안 남편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차마 할 수 없었네요. 딸아이가 아파서 며칠씩 열이 내리지 않을 때면 남편이 그리워져서 간호하며 울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머리 한편으론 마지막에 소리치셨던 시어머니 말이 자꾸만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한마디라도 남편에게 짓거리는 날에는 정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란 그 말이 마치 방금 전에 들은 것처럼 여전히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이유 없이 가출한 사람이 될 뿐이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을 거란 체념까지 하게 되었던 건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동네가 이상하게 뒤숭숭해지기 시작하면서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분위기를 흐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이 지긋하신 단골분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손님은 누군가를 찾는 것 같다는 말도 들린다고 하면서 혹시 살인사건 같은 게 난 건 아닌지 걱정된단 말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설마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닌가 싶어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그 소문이 돈 지 일주일 뒤쯤 사실을 알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꾼들이 땅값 올리려는 속셈이라고 정권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놈들이라며 나이 지긋하신 동네 어르신이 대수롭지 않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 역시 한 동네에서 5년을 살다 보니 동네 사람들 얼굴은 대충 다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서 불안해하던 찰나였기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 이사 올 때도 정권이 바뀔 때라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투기꾼이다, 동네 물 흐린다라고 제가 안 들리는 곳에서 뒷말들이 오갔겠구나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도시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작은 동네니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면서 어느덧 저도 놔줄 사람 다 되었나 싶었죠. 그렇게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갔고 그날도 단골 손님들이와 테이블이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연 어딨어? 내가 숨으면 못 찾는 줄 알았지? 너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왔으니까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 주방에 있는 거야? 어머니. 오호라, 그래. 여기 있다니 진짜 여기 있었네. 인연아, 이렇게 시골에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인연이 숨는다고 되는 줄 알아? 어림도 없지. 내가 인연 찾기 위해 전국 팔도를 다 뒤졌어. 너 오늘 잘 만났다.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5년 만에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험악해지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에 핏발이 서면서 악기 같은 표정으로 달려드셨어요. 5년 전 그날처럼 제 뒷머리채를 거칠게 잡으시면서 가게 안의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기 시작하시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년아, 이 나쁜 년아. 그래, 그렇게 뛰쳐나가선 여기서 쥐새끼처럼 편하게 잘 살았냐? 얼굴에 살 붙은 거 보니까 아주 살만했나 보네. 너 그냥 나간 거 아니지? 어디서 기둥서방이라도 만들어서 나간 거지? 부모 없이 자란 년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장사하면서 살 리가 없어. 내 인연, 내 아들 죽여놓고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며 편하게 살고 있었어? 죽다뇨? 그 애가 왜요? 왜긴 왜냐? 단 2년 때문이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년이 넘볼 걸 넘봐야지. 결국 네 년이 내 아들 잡아먹은 거잖아. 네 년이 화근이었어. 집 나갈 거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다 가지고 갔어야지. 그놈 일기장을 왜 집구석에 숨겨놔서 이사단을 만들어? 다 네 년 잘못이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 애가 제 일기장을 봤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왜요? 니년 일기장 보고 너 찾는다고 나갔다가 집 앞 사거리에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 이 나쁜 년 지서방 잡아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기서 숨어 지내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너 오늘 인자 잘 만났어. 너도 내 아들 따라가게 만들어줄게. 내 아들 하늘에서 외롭지 않게 하려면 마누라인 네가 따라가야지, 안 그래?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찾아낸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도망친 후 남편이 이상하게 여겼던 건 제가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다 놔두고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남편도 마누라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의심스러웠을 텐데 시어머니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말할 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남겨둔 일기장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그리움에 써오던 일기인데 제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고 있었거든요. 평소 남편이 입는 옷은 제가 꺼내줘서 옷장을 열 일이 없었는데 제가 없어지니 남편이 옷을 정리하고 꺼내 입어야 했죠. 원하는 옷을 찾으려고 옷장을 뒤적이다가 안쪽에 넣어둔 제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였어요. 거기엔 부모님에게 때론 할머니에게 하소연하듯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어느 날은 남편이 믿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고민의 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뒷장으로 넘기면 넘길수록 저의 글들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자책은 시모의 그 어떤 변명도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들었고 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찾겠다는 말을 한 채 뛰쳐나갔는데 집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였죠. 그 사실에 분노가 차오른 시어머니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저를 찾아냈던 거였고요. 시어머니의 분노는 어느새 곡소리 비슷하게 바뀌었고 저 역시 체념한 채 시어머니 손에 휘둘러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주위에선 구경만 할 뿐 말리시는 분이 없었는데 바로 그때 평소 단골로 오시던 그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시어머니 뺨을 세게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시어머니로 비틀거리시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나한테 손을 대요? 집 나간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당신이 인연 기둥서방이야? 그래서 인연 편드는 거지? 부모 없는 년이라 돈 있으면 나이 불면 아주 난리도 아니네. 그 입 다물어. 당신이야말로 뭔 자격으로 여기서 이런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게 살아줬으면 잘 살던가 아들 먼저 보내려고 나를 버린 거야? 그게 무슨... 당신이 누군데 누가 누굴 버렸다고... 설마 당신? 노신사가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상관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다가 사람 잘못 보셨다는 둥 말을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는데 몸은 벌벌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에게 늘 당당하고 무섭게 보이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시면서 떨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할아버지는 더욱 격노하신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더 무서운 분위기로 가게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돈이 좋아서 나갔으면 애라도 잘 지내게 냅뒀어야지. 돈 욕심 버리지 못해서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놨구나. 내 아들 죽은 게 다 네 탓이야. 네가 돈만 밝히지 않고 제대로 된 어미 노릇만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당신이 정말... 아니야, 잘못 보셨어요. 그 사람은 분명 가난뱅이였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가난뱅이? 맞아, 나는 가난뱅이였지. 그래서 네가 날 버리고 돈 많은 제치자리로 갔잖아. 돌쟁이 내 아들 데리고. 그랬으면 잘 살긴 했어야지. 감히 내 아들을 먼저 보낸 것도 모자라 지금 여기서 이런 횡패를 부리고 있는 거야. 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었어? 어떻게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 됐냐고.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다 처녀 때문이라고. 우리 아들이 처녀만 만나지 않았어도, 아니 그날 그렇게 사라지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놈의 쓸데없는 일기장만 숨기지 않았어도 우리 아들은 잘 살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 탓할 게 아니라 처년을 잡아야 하는 거라고.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안 봐도 뻔해.
가난하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를 버리고 떠날 때처럼 가진 거 없으니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지. 돈 없는 사람은 벌레로 하는 게 너라는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저 자식 밥 걱정시킨 사람이 이제야 내 탓이라고? 내 욕심이라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려오면서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다 빠져나간 상태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계셨는데 그제서야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딸이 그렇게 따르던 단골 할아버진 진짜 시아버지셨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혈육에 대한 본능적인 정이 작용했던 걸까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죠. 둘은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함께 살기로 했는데 시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아 여러 도시를 떠돌다가 결국 나주에 정착하게 된 거였고 그때 아버지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가난한 살림에 아이만 더 생겼을 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환경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거였죠. 자신보다 남편이 더 못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던 시어머니는 결국 그 동네에서 아내를 잃고 재치를 구하던 나이 많은 부자에게 들어가기로 결심했던 거였어요. 그게 바로 제가 알고 있던 돌아가신 시아버지였던 거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평생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집에 재치로 간 시어머니는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니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했던 거였어요. 자신의 치부가 들킬까 봐. 자신이 잊고 있었던 기억을 제가 자꾸 들추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저를 미워했던 거였죠. 저도 부모 없이 자랐고 가난했고 시어머니처럼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했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선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명심해. 네가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것.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며느리에게 폭행한 것. 내 손녀딸이 무서워서 우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5년 동안 이 아이들을 괴롭힌 것도 알고 있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취할 거야. 법적 조치? 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때 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니 어디서 돈 좀 벌었나 봐. 법? 그래, 할 테면 하라고 해. 나도 돈 있어. 변호사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변호사 선임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목격자고 증인이야. 네가 갑자기 들어와서 머리채 잡고 흔든 거, 그릇들 다 깨부순 거,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도 횡포 부린 거, 그리고 5년 전에도 똑같이 그래서 집을 나갔고 결국 내 아들까지 궁지로 모은 거 모두 처벌받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다 전현이 욕심내서 그런 건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젊은 년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 내 아들도 알고 보면 피해자라고 당신. 그거 알고 하는 소리야? 편들 걸 들어야지. 우리 아들 죽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천연이라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당신이 지금 짓거리는 말 모두 다 범죄야. 지금부턴 당신이 하는 말 모두 녹음할 거야. 증인들이 하는 말 말고 당신이 하는 말 직접 들은 변호사도 판검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이제 와 따져서 뭘 한다고. 당신이 뭐라고. 나는 절대 이대로 안 끝나. 절대. 그래, 안 끝내고 싶으면 끝까지 해봐.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지 봐라.
경찰서든 법원이든 다 가봐. 하지만 그 전에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 네가 여기서 한 것들 다 동네 사람들 봤고 다 증거로 남아있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입만 벌리다 닫았다 하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제 편이 되어서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시어머니를 궁지로 몰고 계셨거든요. 결국 저주하듯 저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가게를 박차고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시아버진 시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에게 돌아서시면서 많이 놀랐냐며 어색하게 웃으셨는데 저는 대답을 못하고 쳐다만 볼 뿐 우리 둘 사이엔 묘한 어색함이 흘렀어요. 둘 다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무슨 일인지 각자 머릿속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입을 여신 건 시아버지셨는데 한참을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5년 동안. 아버님,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손녀딸이 진짜 내 손녀딸이었던 거구나. 어쩐지 처음부터 남 같지가 않더라. 저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편안했는데 이런 일이... 그동안 내가... 말을 잇지 못하시고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왠지 모를 안심이 되는 것 같았는데 타지에서 장사하며 딸과 둘이서 억척스럽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기댈 언덕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거든요. 5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가족이 곁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제서야 왜 할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예뻐하셨는지, 왜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혈육이 부르는 마음이었던 거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처럼 저에게도 드디어 진짜 비빌 언덕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시아버지와 함께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어요. 남편의 유품과 제 짐들을 정리해 오기 위해서였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가 남편이 먼저 떠나고 저를 찾는 데만 집중하느라 제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특히 그 일기장까지 남편이 두고 간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남편이 쓰러진 충격으로 그 방에 얼씬도 하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그 일기장에 적힌 시어머니의 학대 내용들을 증거로 시어머니를 형사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난동을 부릴 때 딸은 피아노 학원에 가 있어서 그 무서운 광경을 보지 않았는데 그토록 따르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는 걸 알았을 땐 정말 뜨일 듯이 기뻐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당하게 나오시더니 나중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은하야,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널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싫었어. 게다가 내 아들까지 그렇게 됐으니 너도 내 맘 알 거 아니냐. 그리고 나도 나이가 있는데 다 늙어서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니? 진짜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다신 서로 볼 일도 없을 텐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응? 어머님, 지난 시간 그렇게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고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엎지른 물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저에게 하셨던 일들, 행동, 말투 하나까지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있는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저지만
이젠 아버님도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이러셔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네 말이라면 들을 거야. 다 지난 거 이제 너만 행복한 일 남은 거잖아.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래도 내가 하영이 할머니인데 감옥 가면 애한테도 좋을 거 없잖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생 안 보고 살 텐데 법정까지 갈 거 뭐 있어. 너도 엄마잖아. 하영이가 잘못된다면 눈 뒤집혀지지 안 뒤집히겠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너도 내 맘 알 거다. 말씀 잘하셨어요.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자식이 살아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 말이에요. 욕심이 과하셨어요. 지고 흔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끝도 없었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그 말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어울리는 말이네요. 저에게 하셨던 행동, 말에 대한 죄값 받으실 시간이니까요. 그러지 말고 은하야. 우리 서로 좋게 끝내자. 응? 내가 앞으로 절대 연락 안 할게. 취직은도 살게. 제발 감옥만 안 가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시모에게 대꾸도 안 한 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한 김에 남편 앞으로 된 재산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데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아직 법적 부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양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남겼던 재산은 물론 그 앞으로 들어있던 보험까지 싹 다 가져오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속 시원했던 건 법원에 끌려다니며 저와 마주칠 때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계신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항상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 지은 사람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도 못 마주치셨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초범의 고령이란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그렇게 좋아하던 재산은 지킬 수 없었네요. 남편 유산에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처리하고 나니 결국 가진 집은 매각 후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고소가 마무리되고 시아버진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가셔서 아들이 어디에 잠들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전달받은 후 저와 딸과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에게 주는 벌을 무사히 다 마친 후 찾아가야 남편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미뤘거든요. 남편의 묘 앞에서 시아버지가 아들아, 아빠가 늦었다라며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죠. 딸은 그토록 찾던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걸 슬퍼하기보다 아쉬워했는데 아마 자라면서 아빠란 기억이 없이 자랐기 때문인 것 같았죠.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아빠에게 잘 지낸다고 할아버지가 전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땐 이제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란 안도감까지 들었네요. 그 후로 저는 시아버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남에 바치며 논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먹여 살릴 처자식이 없으시니 그 돈을 고스란히 모아서 지금은 건물도 2채나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시아버진 저에게 힘든 일 하지 말고 아들 몫이면 제 몫이라고 하고 싶었던 거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는데 안정적인 가정이 그리워 남편과 결혼하면서 잊고 지냈다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대학원에 다니며 선생님의 꿈을 키우고 있고 딸은 제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아버지가 봐주고 계시는데 매일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지네요. 얼마 전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와서 그때 못 풀었던 폭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인연, 속 시원하냐? 서방 잡아먹고 나까지 이 지경으로 만드니까 2다리 뻗고 참차로디? 망할련? 모든 건 아버님 말씀대로 어머님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어머님 자신을 탓하세요. 어머님은 아들을 잃었지만 저는 남편을 잃었고 우리 딸은 아빠를 잃었어요.
어머님의 이중적인 행동 때문에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집 밖을 잘 나오지 않으신다고 해요. 간간히 집안일 도와주는 도우미만 그 집을 들락날락하는데 말이 없고 방에서 잘 나오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그 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저 역시 불쌍하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는 건 자업자득이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저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한데 시아버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엔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자랑을 하느라 바쁘고 저는 대학원에서 늦가기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란 희망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비빌언덕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잊었던 부모님의 사랑과 저의 아픔,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는 세상 든든한 존재라고 알려드리며 긴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